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겁니까? 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철수에 실패할 때 혼자만 교민 전원을 구출한 나라. LA 폭동 속에서 경찰이 사라졌을 때 옥상에서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도망쳤을 때 끝까지 현지인을 기억하고 전세기로 데려온 유일한 나라.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가 한국이었다는 걸요. 한 미국 전문가가 한국을 마주한 뒤 고백합니다. 이 나라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당신이 위기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한국인을 찾으십시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기 대응 전문가입니다. 미 국방성과 다수 국제기관에서 복잡한 탈출 시나리오, 분쟁 지역 민간인 보호 전략 등을 수립해왔죠. 하지만 2023년 수단 내전 당시 CNN 속보에 등장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오랜 경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전국 공항 마비, 다국적 철수 실패, 미국 독일 작전 지연 중. 그 아래 뜬 헤드라인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한국 특수작전 돌입, 28시간 만에 교민 전원 탈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전 세계가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작은 나라가 작전명 아크연합을 실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공군 수송기와 특전사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공작요원과 헬기 지휘자가 들어갔다는 것. 공습이 계속되는 수도 하르툼 한복판에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과장 보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건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교민을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태운 후 공군기가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는 민간인이 직접 알아서 국경까지 가야 구조가 가능했는데 말입니다. 이건 미쳤다. 아니, 이건 기적이야.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린 수단에서 철수에 실패했는데 한국은 성공했어. 그것도 전공법으로.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작고 군사력도 크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를 제치고 국민 전원 구출이라는 작전을 해냈다는 사실, 그건 기존의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깨는 충격이었어요. 이후 저는 구체적인 작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군 수송기는 단 3회 왕복으로 수십 명을 나눠 실어 날랐고 지상에서는 위장 차량을 동원해 도로 봉쇄 구간을 뚫고 교민들을 집결지로 인도했더군요. 이건 정예 특수전 전략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중 한 가지가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작전 중 한국군 장교가 무전으로 남긴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을 쳤습니다. 그토록 복잡한 위기 한복판에서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군대라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작전을 감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죠. 그것도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사이즈가 국가의 크기를 말해주진 않더군요. 책임지는 방식이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1992년 봄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유난히 탁했어요.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도시는 들끓었고 인종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경찰은 초반에 잠시 보이다 이내 사라졌고 거리엔 불타는 차량과 깨진 유리창만 남았어요. 그때 저는 연방위기센터 인턴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실시간 영상과 보고서를 통해 전시 수준의 혼란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민간인이 무장 후 방어를 시작함.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민간인이 방어를? 경찰이 아닌데?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옥상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플, 옆에는 쌍안경, 표정은 흔들림 하나 없는 전사. 바로 그들이었죠.
루프탑 코리안.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정부를 욕하지 않았고 경찰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우리 가게다. 우리가 지킨다.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강한 메시지였죠.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넘어온 1세대였고 또 어떤 이들은 청춘을 미국 땅에서 보내며 가족을 일군 1.5세대였습니다. 이민 2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청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누가 뭐래도 가족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예요. 그 당시 연방에서는 시민 무장을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위험한 자경단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잃지 않으려는 민족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보였거든요. 재미있는 건 그 이후 LA 내 한인 사회는 더 강해졌다는 점이에요. 위기를 함께 겪은 사람들은 이웃을 타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그날의 루프탑은 민족의 영혼이었어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말이 하나의 밈이자 상징으로 쓰입니다. 누군가 말썽을 부릴 때 농담처럼 말하죠. 조심해. 루프탑 코리안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게 단지 웃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냈기 때문이죠. 점점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수단, LA, 전혀 다른 사건에서 너무도 일관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건 단지 민첩함이나 의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일관된 감정, 신념, 그리고 책임. 그 정체를 찾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떠난 그날의 이야기였죠. 그날 뉴스엔 공항 난민, 비행기 날개에 매달린 사람들, 그리고 외교관의 철수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검색해보니 다른 뉴스가 보였습니다. 한국, 현지 협력자 391명 전원 구출. 잠깐 눈을 의심했죠. 한국이 아프간 협력자를 데려간다고. 당연히 자국민만 철수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을 도왔던 아프간인들,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전원 구출해서 전세기로 한국으로 데려간 것이었어요. 이건 외교 차원을 넘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현지 협력자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만 직접 데려와서 나라 안에 살게 한다는 선택은 쉽게 하지 않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 인터뷰였습니다. 구조된 아프간인 중 한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말했죠. 세상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건 버림받는 것이고 그걸 막아준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점이 너무도 강렬했죠. 정부 브리핑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작전은 미라클 작전이라 불렸고 그 말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3개 노선을 동시에 가동하고 파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미국조차도 수많은 협력자를 두고 떠난 상황이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건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문화였을지 몰라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 대해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투력도 강하지만 더 강한 건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마치 한국인들의 오래된 의리 문화, 그리고 한번 정이 들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철학과 닿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쟁도 정서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수단에선 자국민을, 아프간에선 협력자를, LA에선 이웃을 지켰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 이건 구조화된 민족적 성향이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건 한국이 자국이 아닌 타국의 재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전쟁과 폭동은 어쩌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위기일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타국의 재난 앞에서까지 행동한다면 그건 민족의 본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간 국제재난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그리고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까지. 현장 사진엔 꼭 한국 구조대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세계 여러 나라가 구조대를 보냈지만 생존자를 끝까지 구조한 부대는 손에 꼽혔고 그중 하나가 한국 구조대였죠. 심지어 현지 구조 상황이 너무 열악해 대부분 팀이 철수했을 때도 한국은 자체 야전 텐트를 설치하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구조견 백구의 이야기였어요. 터키 언론에 따르면 백구는 무너진 건물잔해 아래 생존자를 정확히 찾아냈고 현지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 백구는 터키인들 사이에서 영웅이라 불렸고 한국 구조대가 철수할 때 시민들이 길가에 줄지어 손을 흔들며 울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군 기록을 살펴보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평균 24시간 이내에 구조대를 출발시킬 수 있는 전담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장비, 인력, 통역, 위성 장비까지 자체 조달해 현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 방식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들은 민폐 없는 구조대였습니다. 도와주면서도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오직 생존자만 바라보며 움직이는 구조대.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서적 미학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구조대의 구호 방식이 인간 중심이라는 점이었어요. 몇몇 국가들은 드론과 로봇으로 구조 효율을 높였지만 한국은 현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희생자 가족과 대화하며 아이를 안고 나오는 방식을 고집했어요. 기술보다 마음, 속도보다 감정.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 그 자체였죠. 그 철학은 외국인들에겐 낯설지만 제가 지금껏 파악한 한국인의 정과 책임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기 전에 이미 행동하고 칭찬받기 전에 이미 떠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수많은 국제 NGO 활동 보고서에서 한국 구조대의 이름을 보았어요. 그들은 매번 빠르게,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SNS에 영웅 서사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을 꺼내고 안아주고 끝까지 남아치운 후 사라졌습니다. 더 대단한 건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보통 국가가 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국민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땐 한국이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리까지 내놓은 운동.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이 사태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더군요.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금융공학이 아니라 서민의 희생과 단결이라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로도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먼저 나서는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유독 조용했어요.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 비닐장갑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비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시민들까지. 외신 기자들은 사회적 통제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썼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이 오면 각자 제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지시받기 전에 움직인다는 게 이 민족의 특성이었어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전국에서 100만 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몰려왔고 경북 홍수 피해가 났을 땐 지역 카페 단톡방에서 집단 청소작전이 벌어졌죠. 인터뷰도 뉴스 노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고 그냥 도왔습니다. 미국이라면 몇 시간은 토론하고 몇 시간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 보내겠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민족. 그리고 그 자발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밀하고 빠릅니다. 저는 그걸 민간 기반 국가 동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없는 전시체제. 그 속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탱하고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냅니다. 보통 위기 대응을 보면 국가마다 단점이 있죠. 정부는 느리고
군은 민간과 소통이 안 되고 시민은 혼란을 키우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였어요. 2023년 4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가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과 나흘 뒤인 4월 15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터지자 한국 정부는 고립된 교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아크 연합작전을 전격 실행합니다. 그것도 국내 산불 대응이 한창이던 시점에 동시에 말이죠. 두 개의 위기. 한쪽은 자국 영토, 다른 한쪽은 지구 반대편. 그런데도 한국은 양쪽 모두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대응해냈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는가? 그 순간부터 한국의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집단 반응력 전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게 된 진짜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따로, 군 따로, 국민 따로가 아닌 하나처럼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 때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이 기다리며 군이 선택적으로 개입하죠. 그런데 한국은 명령이 아니라 반사작용처럼 움직입니다. 정부, 군, 민간이 동시에 출발하고 목적도 똑같아요. 사람을 지켜야 한다. 제가 이걸 실감한 건 강릉 산불 당시 현장 영상을 봤을 때였습니다. 뉴스 속 화면에는 군 병력, 소방대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합의였죠. 그 모습은 그 어떤 위기 대응 훈련보다 정교해 보였습니다. 직업상 수많은 위기 매뉴얼을 분석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한 번에 동일 목표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례는 한국 외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구조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중심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통합지휘 체계가 있었고 각 부처, 군, 소방, 지자체까지 전부 이 지휘 라인에 자동 편입되도록 설계돼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체계, 민방위 조직, 자원봉사 플랫폼, SNS 통신망까지 모두 실시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작지만 통합된 국가의 교과서적 모델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예비군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지 군사 소집이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민간 협력 요원으로도 바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 나타난다는 점이 더 놀라웠어요. 누구도 감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유는 준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가 한 몸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건 단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만의 차이도 아니에요. 국가적 본능, 훈련된 집단 기억, 그리고 서로를 믿는 협력의 유산이었습니다. 군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이 퇴근 후에도 현장에 남고 자원봉사자는 지휘 없이도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나라.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작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나라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정부와 군대, 국민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 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가 더 궁금했어요.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빠르게 정돈되는 걸까? 어디서 이런 질서감과 대응 본능이 나오는 걸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략, 시스템, 매뉴얼이 아닌 본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건 뜻밖에도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기 대응은 현재의 정책과 리더십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 반응이 거의 일정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현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까지 나라가 무너지고도 백성들은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학교를 만들고 가족을 잃고도 동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피난을 갔고 국가가 사라져도 마을 단위의 자치 조직을 만들어 생존했죠. 이런 흐름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없어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진 특이한 집단 에너지였습니다. 패망이 끝이 아니고 침묵이 복종이 아니며
무너짐이 단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민족. 그리고 이 정신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더 정교해졌을 뿐이었어요. 산불이 나면 봉사자와 군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침수 피해가 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네 청소반이 즉시 조직되고,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재난 구호 성금을 모읍니다. 그 질서엔 명령도 없고 지휘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코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집단 본능이었죠. 개인이 조용한 건 맞지만 위기 앞에선 전체가 군대처럼 반응하더군요. 그들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해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느꼈어요. 위기 대응 전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매뉴얼을 검토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그들의 위기 모델은 체계적이고 정교하지만 국민이 먼저 움직인다는 전제는 없었어요. 그건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관 시절 시민은 통제의 대상인가, 참여의 주체인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은 실천으로 답한 나라였죠. 수단 내전 속 전격 투입된 특전사,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마을을 지킨 이민자들, 아프간에서 동맹을 잊지 않은 작전, 전 세계 재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 금반지 하나로 국가를 살린 서민들, 그리고 민간과 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와 무너질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정신까지. 이 모든 장면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국학적 위기 대응론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하버드 정책대학원에서 한국의 사례를 매 학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첫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위기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군요? 대통령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찾을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웃지만 사례를 듣고 나면 대부분 조용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면 꼭 한 명은 이렇게 말하죠. 교수님, 한국은 대체 왜 그런 거죠? 저는 그 질문에 아직도 정확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그들이 위기 속에서 국민이 된 민족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어요. 기억력, 정, 본능, 속도, 책임감. 한국인은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응축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세계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지전, 기후재앙, 경제 불안, 사회 갈등까지.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나라는 초강대국 미국도 유럽의 선진국도 아닌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가진 한국입니다. 그들은 절대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항상 첫 번째로 구조 현장에 도착하고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인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장 외롭고 절망스러운 순간 어쩌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군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구조해 줄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일본은 과거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난징 대학살, 역사를 왜곡하며 쌓아올린 일본의 자부심은 자연의 경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점점 가라앉고 후지산은 분화를 예고하며 꿈틀대고 있습니다. 해안에 떠밀려온 대왕 갈치와 악취, 하늘을 가르는 지진광은 다가오는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 외면해온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며 역사가 일본에게 내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역사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마지막 경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유토, 일본의 지진학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난카이 해곡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가올 대재앙의 그림자를 감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월 13일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은 제 모든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 흔들림은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서 진도 5약 수준으로 감지되었죠. 진도 5약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강도입니다. 책장이 흔들리고 가구가 기우뚱거릴 정도의 진동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무서웠던 것은 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각적으로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의 예상 높이는 1m 정도였지만 이번 지진이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난카이 해곡의 압력 축적 상황을 분석해온 결과 이 지역은 대규모 지진의 임계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는 제 연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지진은 난카이 해곡에서 점점 커지는 압력의 한 조각일 뿐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작은 지진과 쓰나미가 잦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반복되는 작은 신호들이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더 거대한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본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되뇌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외면해온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가끔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일본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난징 대학살 등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실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런 일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진실의 절반조차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로 활동한 여성이라는 한 문장으로 끝났고 강제징용은 일본 경제 발전에 협력한 노동자들로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죠. 대신 우리는 일본이 전쟁에서 받은 피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아픔만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역사 교육이었죠. 대학 졸업 후 지진학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역사 왜곡의 흔적은 계속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덮어왔습니다. 그 태도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정부의 눈에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국민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표를 막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현실을 외면했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방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안심하려 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일본이 과거에도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경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역사를 대면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같은 문화적 독창성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은 스스로의 역사를 직시하며 성장했어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정합니다. 증거가 없다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다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이미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난카이 해곡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숫자들이 미래를 예고하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쌓여가는 압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고 지진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학회에 발표한 제 경고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보고서는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자료로 보였죠.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난카이 해곡의 압력 축적 그래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은 대지진의 전조처럼 보였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남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을 휩쓸고 도로와 철도, 항만은 한순간에 마비되겠죠. 후지산 분화 가능성까지 겹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랬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덮어두는데 익숙한 나라였어요. 과거사 문제도 자연재해의 위험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무지를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저는 일본의 현재 방제 시스템을 점검하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미 11m나 가라앉았습니다. 유지 보수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간사이 공항이 이 정도라면 다른 해안 지역은 어떨까요? 일본의 주요 도시와 공항, 항구 대부분이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외국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일본 정부가 위험을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혼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공항 사례를 연구하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이 공항을 바다 위에 세웠다는 점은 일본의 간사이 공항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공항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개항 이후 11m 이상 가라앉았고 지금도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바다를 메우고 만든 매립지 위에 세워졌지만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은 영종도와 용유도라는 자연섬 사이를 메워 주변 지형의 안정성을 활용했어요. 또한 매립지 아래에 수만 개의 강관 파이를 설치해 지반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파이를 세로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정도의 길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그들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며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간사이 공항의 설계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연약 지반 위에 얹혀진 인공섬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공사 초기부터 지반 침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규모 샌드 드레인 공법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침하가 진행되었고 부등 침하 문제까지 겹쳐 주요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동료 한 명이 인천공항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 자부심이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갯벌을 매립해 농경지와 마을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천년 전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현대에 적용되었다니요. 간사이 공항의 현실을 보세요. 매년 수천억 엔을 들여 치마를 보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이 공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 방재 전문가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재난은 반복되지만 대비는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최고라고 칭하지만 그 말 뒤에는 교만과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경고를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몇몇은 한국의 사례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난카이 대지진과 일본의 방재 정책 문제를 발표하며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청중들 대부분은 일본이 지진에 대비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사이 공항의 치마 문제, 일본 해안 지역의 부실한 방제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독일인 지진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이 발표를 들으니 어쩌면 그것이 일본의 약점일지도 모르겠군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외면하며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대비라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논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역사를 삭제한 채 산업유산을 등재하려 했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덮는 데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태도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일본의 방제 정책을 참고하려던 몇몇 나라들은 간사이 공항의 치마 문제를 알고 나서 협력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조차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돌았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이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언젠가 일본 내부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학회 발표, 언론기고, 정부 보고서 제출, 심지어 지역방송국 인터뷰까지.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야자키 현 해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민들이 거대한 갈치와 오징어가 떠밀려왔다며 소란을 피웠고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하늘이 번쩍이는 지진광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지역 SNS에서는 새들이 집단으로 방향을 잃고 공장 지붕에 몰려드는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현상은 이미 학계에서 지진 전조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해양 지진 관측 장비가 난카이 해곡의 미세 진동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지했어요. 이 정도라면 대지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영향과 대중의 심리를 걱정했지만 실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로서는 그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터지면 일본 남부는 초토화될 것이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
왜 이런 위험을 외면할까요? 다음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의 압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나미가 일본 남부를 휩쓸 것이고 후지산 분화로 도쿄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 진행자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극단적인데요. 그 순간 저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절박하게 말했지만 인터뷰는 냉소적인 태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경고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음 날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과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몇몇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이렇게 묻더군요. 박사님, 왜 어른들은 이런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일본의 어른들은 변화에 둔감했지만 젊은 세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강연을 마친 뒤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한국의 방제 기술 사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할수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격차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인천공항 건설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그 위에 거대한 공항을 세운 것은 일본의 간사이 공항과 비슷한 발상이었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자부심에 의존해 빠르게 공항을 세웠고 초기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제 전문가가 보내온 이메일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과연 일본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큰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그러한 재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반면 자료를 통해 본 인천공항은 과거의 홍수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인의 노력과 결단의 상징이었어요. 수천만 개의 강관 파이를 땅속 깊이 박아 집안을 안정시킨 것, 자연섬을 활용해 매립지의 안정성을 높인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한 것. 이런 세세한 준비가 지금의 인천공항을 만든 것이었죠. 며칠 후 한국의 한방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재난 대비를 준비해왔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이 자발적으로 방제 기술을 개혁하고 일본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적 성과를 존경하지만 일본이 실패했던 점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은 자신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발표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과거를 직시하는 데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차분히 웃었습니다. 과거를 숨기면 현재의 문제도 숨기게 되니까요.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기술적인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어요. 저는 일본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부와 대중이 제 경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강연 이후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저희 세대는 어른들과 다르게 일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힘들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기존의 체제 속에서 묻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몇 젊은 학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방제 기술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을 축소 발표하고 국민에게 안심만 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중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덮으려는 정부와 그에 익숙해진 국민들 사이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한 지방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고를 듣고 재난 대비 물품을 준비하거나 지역 방제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일본이 완전히 변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과거의 잘못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강연과 인터뷰, 보고서를 통해 외치던 경고가 점점 작게 남아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난 젊은 세대와 몇몇 변화를 원하는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경고를 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위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대처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마주하며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고 직시하며 재난과 도전에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방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일본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면해온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 협력하며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담아 다큐멘터리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저에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지나친 비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응마저도 변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이 주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후 저는 작은 학술회의에서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난카이 대지진의 과학적 경고와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발표 말미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세계적인 재난과 역사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난은 더 큰 공포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친 뒤 한층 더 확고해진 결심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아직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본도 언젠가는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요. 진실을 외면한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